네, 안녕하세요. 네, 배재대학교 이성호 박사입니다. 반갑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 기후위기 포럼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강연자로 초대되어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작은 미생물에 대해서 다뤘다면 저는 이 시간 동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미생물도 동물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더 큰 동물, 또 뭐 반려동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미생물과의 공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제 강의는 아마도 동물과의 공생과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맥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 제목은 동물 연구 시대에서 기독교 신학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배재대에 오기 전에 연구 교수로 있었는데 그 연구재단의 연구를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제목과 이제 유사한 그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의 논문의 제목과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그래서 뭐 그 연구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확장이고 동물 신학, 또 동물 연구 시대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부터 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좀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 분야에서 이제 과학과 신학 혹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면서 인간론을 쓸 때 이제 동물에 대한 좀 생명체와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 행동학이라는 과학과 조금 대화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썼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사실은 동물 신학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좀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유행하는 챗GPT 기반 생성형 AI 그림 그려주는 쪽에 한번 했더니 무료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상상력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다 계실 거고 또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래서 또 꼭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들을 좋아하는 분은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요즘에 TV에 뭐 프로그램을 키웠다 하면은 동물 예능 굉장히 많죠.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키우진 않더라도 아주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604만 가구가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이제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과거에는 서구 사회가 좀 그런 편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그래서 현재 뭐 반려동물 산업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펫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그것을 반증하는 게 그런 동물 예능도 늘어났다는 게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면, 정말 그러한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정비례하나 같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만큼 정말 진정으로 동물을 아끼는 그런 행위들이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가 많지만 여기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만 해도 신규 신규로 등록되는 반려견이 14만 마리이지만 그러나 유실되고 유기되는 동물이 12만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만큼 비슷한 숫자로 버려지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더 이상 동물을 키우는 게 부담스럽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뭐 아끼는 마음으로 샀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이렇게 물건처럼 버리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진짜 반려동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었긴 했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실은 동물은 반려동물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동물의 숫자는 또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의 발전에서는 동물 실험이 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동물 실험의 원칙에 따르면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또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국제 동물 실험법의 권고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조금 옛날 통계긴 하지만 18년도만 해도 372만 마리가 지금 동물 실험으로 사용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이제 19를 우리가 그동안 겪었죠. 좀 전에 미생물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바이러스, 미생물, 아주 작은 생명체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코로나 19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인류가 전체가 고생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감사하게 백신 덕분에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물의 문제랑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이제 박쥐로 추정되는 그 박쥐로 추정되는 동물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균 그 박쥐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그 박쥐가 인간 혹은 인간과 관련된 동물과 접촉이 되면서 그러한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에는 사실 박쥐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박쥐는 굉장히 깊은 숲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인간과 접촉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점점 인간의 문명이 확장되고 숲이 훼손되다 보니까 박쥐의 서식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근처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또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기후 변화가 되면서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박쥐의 서식지가 열대 지방, 그 적도 지방에 있었다가 점점 그것이 확대돼서 온대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당시에 우한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을 보면 야생 도축업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숲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들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생됐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 인간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박쥐가 내려왔을 때 이제 돼지나 이런 가축을 감염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공장식 축산업에 있는 동물들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비좁고요. 축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식 축산업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더구나가 이제 동종 품종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아까 우리 면역력 얘기해 주셨는데 면역력도 취약하죠. 그 동물들은.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확산되기 십상이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축산업을 기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인간과 유전적으로 훨씬 박쥐보다 가깝고 그래서 이런 것이 거기서 이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인간에게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 코로나19가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문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 먹이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기르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들이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인류 사회가 맡고 있는 또 우리 생태를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기후 위기 문제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들이 제대로 된 어떤 생활을 유지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좀 편하게 갖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도, 동물 윤리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 축산업에 발생하는 많은 온실가스가 이제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는 사실은 기존의 탄소, 인간이 발생하는 어떤 탄소보다 더 강한 메탄가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정말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했을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아까 처음 질문은 반려동물 인구가 많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마치 동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그게 착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천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동물이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항상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믿음인 거죠. 인간은 항상 우월하고 인간은 동물보다 항상 좋은 존재, 그리고 동물은 좀 악한 존재, 열등한 존재, 모자란 존재, 이렇게 표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동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다움을 거기서 찾는 그런 시도들이 뭐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또 사실은 안타깝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고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린다 칼로프라는 분이 쓴 Looking at Animals in Human History라는 책에서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왔고, 저 선사시대 때 대표적인 동물 이미지가 이제 알타람이라 동물의 벽화가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 인간들은 주로 동물을 사냥을 통해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우리 그 집행부에게 또 제 논문, 발표된 논문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페이지라는 걸 좀 참조해 주시고, 책 페이지는 아니고 제 논문의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석기 혁명 이후에 이제 농장과 농업과 또 축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 가축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가축이 되기 전에는 사냥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이제 가축이 되면서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의 목적은 식용, 사냥은 식용이죠. 근데 식용의 목적에서 점차 노동수단과 이동수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차, 19세기까지도 있었던 마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동물은 인간의 유희와 또 오락을 위한 대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동물쇼라든가 개를 가지고 이제 투견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뭐 요즘엔 많이 사라졌지만 서커스에서 동물을 학대하면서 훈련시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서커스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학대들과 이제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 배경에는 이제 사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에 등장한 기계론적 자연 이해는 동물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기계로 간주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동물들을 산채로 회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고통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러나 그들은 동물이 고통을 느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마취하지 않고 동물을 해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장면인데 그랬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러나 그거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뭐 사실은 종교계를 비롯해서 기독교계와 또 종교계 그리고 여러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또 생체 해부 반대 운동을 벌였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권 동물 보호 운동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대량 학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어떤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사실 아까 공장식 축산업도 사실 공장이잖아요. 왜 공장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대량 우리가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주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집단적 사냥이라든가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여러 토벌의 역사들이 사실은 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또 많은 종족들을 멸종시키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는 고래 사냥이 있어서 요즘에는 금지가 됐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횡행했던 일들이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반려동물만은 우리가 소중하게 하지만 나머지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성하고 또 동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났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동물 연구 시대라고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구는 이제 스터디스라는 게 이제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연구할 때 스터디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동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과학과 종교의 대화다 보니까 이제 인지동물 행동학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지동물 행동학은 동물의 마음에 대한 비교 연구고요. 또 동물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느끼는지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가 뭐 오랫동안 발전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분인데 제인 구달, 침팬지 연구가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 사실은 있는데,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지금은 환경보호운동, 지구보호운동으로 또 더 유명하시셨지만 동물 행동학의 하나의 획기적인 획을 그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동물을 연구하는 것은 갇혀진 공간, 실험실 공간 안에서 가다 놓고 관찰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분의 어떠한 달랐던 점은 아프리카 거기에 가서 콩고에 가가지고 직접 그 군비공원에 가서 직접 연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친해지는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놔둔 상태에서 친구가 되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또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혹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놔두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을 기술을 하면서 또 촬영하면서 이제 그것이 화제가 됐던 것이고, 사실은 동물 실험 안에서 이 가둬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갇혀져 있고 그들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동물한테는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죠. 같이 군집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직접 가서 현장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동물 행동학은 현장 연구가 기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물 행동학은 동물들의 감정, 정보 처리, 자의식, 사회성, 도덕성, 문화라는 주요한 연구 주제를 갖고 동물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능력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감정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문화가 있다? 과연 동물이 그런가? 라고 퀘스천을
가지시고 또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동물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아마 쉽게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났을 때, 또 저렇게 우울할 때, 그리고 심지어 기분이 좋을 때, 여기 심팬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소를 짓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그들의 인간만이 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표정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다양한 행동으로 서로의 감정을 교환합니다. 인간과 함께 배를 쓰다듬어주는 강아지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교류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털고르기 같은 접촉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관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말과 아기 말, 또 친구 돼지들끼리 아주 굉장히 친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되게 저도 처음에 접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사실 신시아 모스라는 코끼리 연구가가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코끼리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 동물인데, 이제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 코끼리가 밀렵꾼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기 코끼리는 그 엄마 코끼리가 죽었던 그 장소에 계속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시체가 사라지고 없어졌는데도 마치 인간이 돌아가신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찾아가고 배회하고 한참 있다가 또 가고 또 다시 또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찾아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넘어서 마치 인간처럼 추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물들도 애도하는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이 인간만 자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동물들에게도 있다는 것이 이미 7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거울 실험이라는 것인데, 고든 갤럽이 처음 시도한 것인데,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식을 하고요. 거울을 비춰줍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표식을 띄워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얘가 스스로를 인간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를 인식하는,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울 인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 같은 경우는 발달한 후각을 통해서, 또 박쥐는 청각을 통해서 자기와 다른 동료 동물들을 구분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에머리 대학의 프란스 드바이라는 유명한 영장류학자가 사회적 거울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처럼 자기와 타 동물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 행동학에도 또 신기한 얘기들이 참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시작됐던 사실 과학이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서 동물권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가면서 많은 분야들이 이제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문학, 인문사회과학이 여기에 매달려 있고, 또 종교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사실 한국에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었어요. 포스트 휴머니즘의 얘기를 할 때 공학적인 얘기, 기술적인 얘기 정도로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이런 쪽이 사실은 또 한쪽 파트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하트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파란 글씨만 보시면 이런 책들이 쭉 지금 역사 속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학 이론의 관점에서, 문화 지리학의 관점에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지금 말년에 들레즈, 아감벤, 데리다 말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지금 동물에 대한 얘기들을, 철학적인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 시리즈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물과 관련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갖고 있던 이미지, 동물의 이미지가 어땠는가,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학에서도 지금 다양한 종교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학회가 미국 종교학회인데 거기에 종교 속 동물이라는 애니멀 릴리전이라는 하위 분과가 이제 개설이 됐고 거기에 많은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있고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왜 신학은 아니겠냐? 당연히 종교학까지 왔으니까 신학도 당연히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사실은 역사적 순서로 보면 동물 신학이 나중에 생긴 건 아니고요. 여기 앞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앤드류 린지라는 분이 이분의 그 개척자신데 사실은 피터 싱어라든가 이런 유명한 동물권자, 동물 철학자들과 거의 동시대에 70년대에 먼저 기독교적 관점에서 동물 보호나 동물권을 얘기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의 가장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거의 개척의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순서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학도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뭐 앤드류 린지보다 더 사실 앤드류 린지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까지는 아니지만 동물 보호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과거 19세기에 뭐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함께 동물 보호 운동이 기독교계에서 많이 유럽사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또 기독교 평신도들이 많이 기여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신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사실은 동물신학에서 보는 거는 세 가지 정도로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동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말로만 창세기를 읽으면서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계처럼 다뤄온 게 아닌가. 사실을 진짜로 동료 피조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고 창세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동물이나 타 피조물의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땅에 대한 그 제가 굵은 글씨로 한 것이 땅의 흙에서 사람이 창조됐는데 19절 말씀에 봐도 새, 공중의 짐승, 모든 짐승이 같은 히브리 같은 단어입니다. 흙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기원조차도 사실은 성경도 이미 본질적으로 공유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2장의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친근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담을 손을 이끌고 동물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를 돕는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짝은 영어로는 파트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불을 만난 것이 최종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먼저 소개한 거는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불을 만났다고 해서 이 동물들의 어떤 친구나 어떤 파트너로서의 어떤 것이 폐기된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서의 오래된 문서에서도 동물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중심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게 앤드류 린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일반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분은 신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피조물이 이들을 창조하고 이들에게 그런 인간처럼 아끼고 그들에게 어떠한 신적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고 돌보기 때문에 사실 인간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우리가 소중한 것처럼 그들도 소중하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린지의 신학적 동물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독특하고 우월한데 왜 자꾸 동물을 얘기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이게 하나님의 주신 어떤 은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그동안 수동적 존재로 봤지만 뭐 동물 행동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능동적 존재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인간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유일한 존재. 그래서 그 유일함이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공생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미생물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여타의 동물들에게도 우리가 빚을 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인간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좀 민감한 주제이고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동물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이라 어느 한 가지 입장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런 것을 구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더 넓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성서에도 이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피조물은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동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우리가 잘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물들과 인간들이 잘 어울려 지내는 그러한 성경의 장면인데요. 저 한 가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힉이라는 분이 피스풀 킹덤이라는 그림을 1834년에 그리셨는데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 딱 생각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흥미롭게도 저기 맨 왼쪽에 여기 동물들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인데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인디안들과 백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렇죠. 당시 정착민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양도 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인디안을 추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서부 개척을 하면서 인디안들을 계속 고립시키고 말살시키는 정책이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힉은 이걸 통해서 그러한 것을 경종을 울리고 동물들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 21세기의 시대에도 그러한가? 여전히 사실은 우리 여기서 이 그림이 말하는 것처럼 배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동물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잘 지내라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르는 하나의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연 피조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또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